스스로 배울 생각이 있는 한 천지 만물 중에 스승 아닌 것이 없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말입니다. 제가 숙명여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동아리에서 후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원금을 내면 동아리 홍보 책자에 광고를 실어준다는 말이었어요. 축제 기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광고 대신에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손님이자 후배이자 동생인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신입생이던 10여 년 전 훗날 1.5평짜리 카페 주인장에 도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기회는 달아나고 예측은 빗나갑니다. 여러분의 꿈도 대학 시절 동안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배움이 가능합니다. 교과서를 외우고 정답을 체크하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만을 배움이라고 여긴 것,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차라리 오픈북 시험에 가깝습니다. 책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가치 있는 결과로 말하는 거죠. 실제 세상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연애를 하고 그것들을 모두 배움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몇 년 후부터 치르게 될 오픈북 시험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배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365 공부 비타민 숙대 신입생들에게 썼던 편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매일매일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하고 원하는 대학, 괜찮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매일매일은 천국 아닐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저 말을 읽었을 때 까닭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크게 대단할 것 없다는 속 좁은 마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얇은 안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좋았다, 나빴다, 이유 없이 부침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구나,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머스는 전에 자기 신뢰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 미국의 초절주의 시인이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았고 높은 자존감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명성이 매우 높았던 그런 분이 매일매일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단언했으니 그렇다면 아마 거의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부터는요, 작가 애니 딜러드가 쓴 창조적 글쓰기의 내용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창조적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원제는 The Writing Life, 글 쓰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애니 딜러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할게요. 그녀는 교수이자 작가입니다. 작가도 그냥 작가가 아니라 퓰리처 상을 탄 어마어마한 작가예요. 그리고 시인이자 자기의 글쓰기 스승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성공한 작가이자 잘 맞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상상하기를 저런 사람이야말로 매일매일이 천국 같을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창조적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을 며칠 동안 나누어 볼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글쓰기의 기술은 물론 글쓰기의 어려움, 작가의 일상, 작가의 고통, 그리고 애니 딜러드가 얘기하는 인생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작가의 삶, 그것도 퓰리처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정말 성공한 작가의 삶도 절대 매일매일이 천국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책을 읽던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이 글에서 말하는 글쓰기란, 그러니까 애니 딜러드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곧 공부이자 일이자 창조적인 모든 작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작가의 삶이란,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 도움이 되시겠지만,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길을 보다 또렷하게 걸어가는데 필요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바깥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죠. 애니 딜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그저 일단 하나의 단어를 던져놓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 단어에서 출발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어나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을 고치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한 걸음을 떼고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작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꼭 글쓰기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사업이 되었던, 취미가 되었던, 사람을 사귀는 일이 되었던 원리는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발자국을 내딛고요. 그리고 그 내딛은 상태에서 톡톡 두드려 보면서 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잘 귀를 기울여 보면서 그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는 한 줄의 단어를 펼쳐 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줄은 광부의 곡괭이이고 목각사의 끌이며 의사의 탐침이다. 글 쓰는 이가 휘두르는 대로 그 줄은 그에게 길을 파서 내준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땅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일까?
아니면 진짜 주제를 찾아낸 것일까? 그 답은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내년 이맘때쯤 나타날 수도 있다. 용감하게 길을 내고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다 보면 길 끝에 이르러 협곡이 나타난다. 그러면 글 쓰는 이는 망치로 두드려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속보도 내보내는 것이다. 한 줄의 단어는 망치나 다름없다. 글 쓰는 이는 집의 모든 벽에 망치질을 한다. 온 벽을 가볍게 두드린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게 된다. 어떤 벽은 다른 것을 떠받치고 있는 벽이다. 그 벽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벽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반면 어떤 벽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글쓰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른 것을 떠받치고 있는 벽을 없애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 딱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다. 그에게는 끔찍하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 벽을 쓰러뜨리고 재빨리 몸을 피하라. 너무나 훌륭한 소재라 작품이나 세상에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무모한 희망에 용기는 정면으로 맞선다. 지친 용기는 글의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작품이 약화된다는 적나라한 진실을 딛고 서 있다. 글 쓰는 이는 작품을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서진 건물 사이에서 벽돌 몇 개를 겨우 건지듯이 몇 개의 문장쯤은 건질 수 있다. 그 자체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어렵게 얻은 문단이라 해도 그 중에서 몇 개의 문단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작품을 부술까 고민하면서 1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즉시 그 일을 해치워버릴 수도 있다. 가장 잘 쓴 부분뿐만 아니라 요점 자체가 됐던 부분을 버려야 하는 이상한 경우도 있다. 나머지 부분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글 쓰는 이에게 글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던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말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미국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 포인튼가의 수장품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그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희극적인 두 문장으로 작가에 대한 동정심을 피력했다. 끝까지 간직하려 했던 최고의 부분을 작가가 힘겹게 내놓지 않은 작품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끔찍해하며 그것을 내놓기 전에 그 부분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작가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자문해보지 않은 작품이 과연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작가는 여러 권의 책을 쓴다. 각 책에서 작가는 절박하고 생생한 몇 가지의 요점을 의도하지만 책의 형태가 굳어짐에 따라 그중 많은 것을 희생한다.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작업을 다음과 같이 애처롭게 표현했다. 젊음은 달에 닿을 다리를 지을 재료를 모은다. 아니면 지구 위에 궁전이나 사원을 지을 재료를 모은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년이 되어버린 남자는 결국 그 재료들로 나무 헛간이라도 짓기로 결정한다. 작가는 이런 재료들로, 이런 열정적인 주제들로 미완성의 작업으로 되돌아간다. 결국은 그것이 그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 네,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자벌레의 이야기인데요. 짧은 풀잎 하나를 오를 때마다 자벌레는 그 풀잎 끝에서 이게 끝인가? 막다른 골목인가? 나의 한계인가? 더 나아갈 곳은 없는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자벌레의 모습, 다들 그렇지 않나요?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컴퓨터에 백지 상태로 띄워놓은 워드창, 신사업 기획안이라는 제목만 써놓고 한 글자도 더 쳐넣지 못하는 노트북의 화면. 그런 상태로 우리는 얼마나 멍이 오래 있어 보았습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이게 끝인가? 막다른 골목인가 하면서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지요. 하지만요, 다행히도 다른 풀잎은 어디에나 있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작업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지요. 멍청한 삶을 사는 자벌레의 시력만큼 황당한 시력이 또 있을까? 어떤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를 우리는 자벌레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양배추에서 돌아다니는 애벌레는 자벌레이다.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는 자벌레는 밝은 녹색의 벌레로서 핏줄만큼 가늘고 몸 길이는 1인치에 불과하다. 이런 자벌레는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벌레는 끝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내가 지금까지 본 자벌레는 모두 기다란 풀잎에 달라붙어 있었다. 불쌍한 자벌레는 풀잎 옆에 붙어서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울부짖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더는 못 가는 거야? 홍 모양의 뒷다리 한 쌍은 풀잎 줄기를 꼭 붙들고 앞쪽 세 쌍의 다리나 몸은 뒤로 젖힌 채 허공에서 도리깨질을 한다. 이런, 더는 못 가는 거야. 자벌레는 바로 자신의 코 밑에 있는 풀잎의 나머지를 넓은 세상 천지에서 찾는다. 자벌레는 엄청난 행운으로 풀잎의 나머지 부분에 닿기도 한다. 앞발은 계속 풀잎에 매단 채 몸을 일으켜서 1인치 길이의 녹색 몸을 겨우 비틀며 뒷다리들을 앞다리에 바싹 붙인다. 그때 몸은 고리 모양이 된다. 이제 풀잎 줄기 위쪽으로 앞다리들을 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벌레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머리와 앞다리를 쳐들고 상체를 허공 속으로 내던지며 다시 공포에 휩싸인다. 이런, 더는 못 가는 거야? 이게 세상의 끝인 거야? 그렇게 계속하다가 자벌레는 풀잎 끝에 도달한다. 그때쯤이면 자벌레의 적은 몸무게 때문에 풀잎이 구부러져서 다른 풀에 가 닿게 된다. 자벌레의 이 반복적이고 계시론적인 기도식이 풀잎 끝을 훑고 지나가면 그 풀잎 끝에 무언가가 부딪힌다. 나는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다. 눈이 멀고 필사적인 이 바보는 한 풀잎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풀잎으로 옮겨간다. 자벌레는 그 풀잎을 몇 시간 동안 거의 히스테리 상태로 기어오른다. 한 발자국씩 뛸 때마다 자벌레는 우주의 가장자리에 다가간다. 그러다가 다시 묻는다. 이런, 더는 못 가는 거야? 이게 세상의 끝인 거야? 네, 하지만 이렇게 글 쓰는 과정이 괴롭더라도요, 어쨌거나 그 글을 이어가려면 해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선 시작하는 거고요. 둘째는 어쨌거나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며, 셋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 그 실마리들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거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글 쓰는 이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서재에 들어간다. 그는 문을 열고 책상과 의자를 공중으로 밀쳐낸다. 그는 커피 보온병을 가지러 서재로 들어갔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아 컴퓨터 너머를 바라본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따른다. 이제 일을 시작하라. 글 쓰는 이가 해야 할 일은 그와 책상이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엔진 속에 들어있는
속도 조절 바퀴를 돌려서 기어를 올리고 그 벨트를 회전시키는 것이다. 꿀나무를 찾으려면 먼저 벌을 찾아라. 벌의 다리들이 꽃가루로 무거울 때, 벌이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됐을 때 벌을 잡아라. 꽃 위에 앉아있는 벌을 잡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벌 위쪽에 컵이나 유리컵을 거꾸로 들고 있다가 벌이 날아오르면 마분지 조각으로 컵을 막으면 된다. 벌을 근처의 공터로 가져가서 풀어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라. 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벌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벌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곳까지 서둘러 가라. 다른 벌이 보일 때까지 그 곳에서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벌을 잡은 다음에 놓아주고 다시 살펴보라. 벌들이 가는 곳을 지켜보다 보면 마침내 마지막 벌이 꿀나무에 쏙 들어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꿀나무를 찾는 과정을 일기에 적어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책은 작가를 이끌어준다. 글 쓰는 일은 어떻게 시작할까? 그는 어떻게 첫 번째 벌을 잡을까? 무엇을 미끼로 써야 할까? 그러나 글 쓰는 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지만 북극에서 어느 추운 겨울에 알곤퀸의 한 여성이 겨울 캠프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은 후에도 아기와 함께 살아남은 일이 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톰슨 시턴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여성은 모든 사람이 죽은 캠프에서 걸어 나왔다가 호숫가에서 땅굴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작은 낚시가 들어있었다. 낚싯줄을 매는 것은 간단했지만 미끼가 없었고 미끼를 찾을 희망도 없었다. 아기는 계속 울어댔다. 그 여자는 칼을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에서 살점을 떼냈다. 그녀는 자기 살을 미끼 삼아 낚시를 해서 창꼬치를 잡았다. 그녀는 그것을 아기에게 먹이고 자신도 먹었다. 물론 생선 내장은 남겨놓았다가 미끼로 썼다. 그녀는 그렇게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봄까지 혼자 살았다. 봄에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시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그녀의 허벅지에 난 흉터 자국을 직접 봤다고 한다. 네, 이번에는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작업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글쓰기든 간에 느린 속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니 딜러들은 이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속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빠지지 말라고. 이 부분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글 쓰는 속도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라. 책 한 권을 쓰려면 몇 년이 걸린다. 2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 그보다 적게 걸리는 경우는 희박해서 통계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한 미국 작가는 60년에 걸쳐 훌륭한 작품을 12권 썼다. 그것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을 겨우 석 달 만에 썼다. 그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거의 속삭이듯 얘기하곤 한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는 작품을 6주 만에 썼다. 그는 하루 20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소설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따금씩 알비뇨 환자나 암살자, 성자, 거인과 난쟁이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대륙과 다른 세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끌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가 45억 명쯤 된다면 그 중에서 아마 고작 20명 정도가 1년에 한 권씩의 진지한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개썰매 경주에 쉬지 않고 참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통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몰고 개선문을 통과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인간사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영국의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은 소설을 쓰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소설을 시작했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마치는 것처럼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의 작가와 책을 마칠 때의 작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시인 존 베리머는 훌륭한 장시를 쓰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은 창작의 귀재였다. 그는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면서 하루에 한쪽씩 글을 썼다. 날마다 한쪽씩이면 1년에 365쪽이 된다. 상당한 분량의 책을 1년에 한 권씩 뽑아낸 것이다. 하루에 한쪽을 씀으로써 그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많은 작품을 써낸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프랑스 소설가 귀스타브 폴로베르는 날마다 끔찍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꾸준히 글을 썼다. 25년 동안 그는 5년에서 7년마다 대작을 한 권씩 펴냈다. 전업작가가 평균 5년마다 한 권씩 훌륭한 책을 쓴다면 그것은 하루에 5분의 1쪽을 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기 작가들과 여러 논픽션 작가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설가들과 단편소설 작가들이 무형의 진실에 부합하는 견실한 세계를 하나 창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작가는 하루에 서너 쪽을 쓸 수 있는 날도 많고 써놓은 것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날도 많다. 이런 사실들은 글이 안 써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쓴 책이 더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느린 속도로 글을 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프랑스 시인 생 폴르는 잠자는 동안에 그의 방 문 앞에다가 시인은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두곤 했었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존스는 1년 중에 어느 한 계절에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치에서 생겨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쓸데없는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치로는 작품에 대한 작가 자신의 느낌이 있다. 진척 중인 작품에 대한 작가의 평가와 그 작품의 실제 수준 사이에는 비례관계도 반비례관계도 없다. 작품이 훌륭하다는 느낌과 작품이 혐오스럽다는 느낌, 두 가지 모두 쫓아내거나 무시하거나 죽여야 할 모기 같은 것이다. 절대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느낌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애니 딜러드의 창조적 글쓰기의 한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요,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